안녕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 4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 저는 이하영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시험 보고 이 해설 강의 보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아마 주말 이용해서 해설 강의 보면서 어떤 부분들 부족했는지 확인하려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 치르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실제로 제가 오늘 1, 2, 3, 4 교실을 다 학생들과 함께 교실에 있었거든요. 국어 영역 치를 때는 학생들 표정이 나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나 잘할 수 있어, 이런 표정으로 많이들 열심히 문제를 풀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어떤 느낌이었냐면 약간 숨 막힌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도 거의 모든 학생들이 열심히 시험 문제를 풀더라고요. 이제 2교시가 됐죠. 제가 이제 시험지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정말 굉장히 슬펐던 건 뭐냐면, 정말 문과 학생들이잖아요. 많은 다수의 학생들이 정말 답지를 받고 이름까지 체크한 다음에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런데 좀 어떤 느낌이었냐면 반반이었어요. 공부를 조금만 한다면, 조금만 했던 학생이라면 그래도 성적이 좀 더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도 같이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문제를 풀면서 느낀 건 뭐냐면, 저도 이제 문제 난이도 쉽고 어렵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도 계속 걱정이 돼. 뒤에 넘기지 않았거든요. 21번 어려우면 어떡하지? 29번 어려우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으로 제가 문제를 풀다 보니까 오랜만에 굉장히 큰 이런 어떤 스트레스 같은 걸 느낀 그런 하루였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수학만 그런 게 아니라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까지 다 치렀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설 강의에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아니면 내가 뭔가를 알고 넘어가야 될지, 이런 것들 확인하러 오신 것들은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시험을 치고 학생들이랑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제가 이제 해설 강의를 왔거든요. 그리고 수학 선생님들이랑도 얘기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문제 자체가 평이했어요. 그렇게 많이 어렵다라는 느낌은 받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학생이 생기냐? 나는 어려웠는데, 난 점수가 높지 않았는데. 상관없어요, 여러분. 학력평가는 정말 학력평가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난이도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어떤 부분을 잘 알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지, 또는 제가 이런 얘기도 이따가 해드릴 거예요. 이 문제 틀린 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런 것들만 여러분이 잘 짚고 앞으로 우리가 진짜 목표인 수능을 향해서 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지표로 학력평가 해설 강의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요, 단원별 출제 경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4월 학력평가는요, 전 범위가 시험 범위가 아니죠. 그래서 수학2의 경우에는 모든 범위가 시험 범위지만 미적분 1은 함수의 극한과 연속까지, 그리고 확률과 통계는 순열과 조합까지만 시험 범위예요. 그래서 시험 문항수를 보면은 단원별로 아마 거의 공평하게 배치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수학2가 17문항, 미적분 1이 8문항, 그리고 확률과 통계가 5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 9월 모의평가 이후에 치르는 시험, 그리고 대수능은 전체 범위예요. 그때는요, 수학2, 미적분 1, 확률과 통계가 거의 비슷한, 공통적으로 수학2랑 미적분 1이 10문항, 10문항에서 11문항, 11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확률과 통계는 8문항에서 10문항 사이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 문항이 고루고루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합과 명제, 함수, 수열, 지수와 로그도 보면은 2점짜리 문항, 그리고 3점짜리 문항, 4점짜리 문항이 골고루 나오고 있죠. 그리고 미적분 1과 확률과 통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실제로 집합과 명제, 그리고 지수 로그 단순 계산 문제 2점짜리 문항이 출제가 매번 되어 왔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출제가 되었고요. 기본적으로 2점짜리 문항으로 자주 출제되었던 수열의 극한이나 함수의 극한에서 계산 문항이 2점짜리 문항으로 나오지 않았고, 이번에는 등차 수열에서 2점짜리 문항이 출제가 되었어요. 기본적으로 공차의 특징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이 문항도 선생님이 이따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3점짜리 문항들, 기본적인 개념 물어보는 문항들로 구성이 되었고요. 문제 자체가 정말 기본적인 개념을 물어보는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 문항들 만약에 틀렸다, 정말 개념 제대로 잡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4점짜리 문항이 좀 특징이 있었죠. 21번, 29번, 30번 문항이 원래는 고난도 문항이에요. 고난도 문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고난도 문항 치고는 문제 자체가 조금은 쉬운 편이었어요. 어려웠는데 이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예전에 나왔던 고난도 문항 치고는 그리 어렵지 않은 편이었기 때문에 아마 학생들이 느끼기에 체감 난이도가 많이 낮아졌을 거예요. 제가 나오면서 물어봤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거의 비슷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생각보다 21번이 어렵지 않아가지고요. 선생님 생각보다 29번이 어렵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30번도 해볼만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느끼기에 그래도 조금은 여유 있게 문제를 30문항을 좀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지금부터가 여러분 중요해요. 문항들을 좀 잘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단순 계산 문제입니다. 여기 선생님이 3번을 넣을까 뺄까 하다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3번은 물론 단순 계산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22번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개념도 중요하지만 딱 보면 답이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1번 문제가 뭐였습니까? 지수 계산하는 문제였어요. 정말 딱 보면 답이 나와야 돼요. 이제는. 그리고 2번 문제가 뭐였습니까? 집합 단순 계산 문제였죠. 그리고 5번 문제는 뭐였어요? 로그 단순 계산 문제. 6번 문항은 뭐였습니까? 등비수열 단순 계산 문제. 7번 문항은 뭐였어요?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 물어보는 함수의 그래프 딱 보면 답 나오는 그런 문항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문제들을 틀렸다? 진짜 반성하셔야 돼요. 10번 문항은 선생님 10번인데도 단순 계산 맞아요. 10번 문항은 정말 하나하나 넣어보면 되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한 단순 계산 문제였고요. 22번 문항은 공비의 특징 물어보는 단순 계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문항 그리고 뭐 3번 문항까지 합해서 8문항은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정말 실수도 이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 틀린 학생들은 반성하셔야 돼요. 반드시 정리해야 될 문항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3번 문항을 선생님이 위에 넣을까 아래에 넣을까 굉장히 고민을 했다라고 했는데요. 3번 문항을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공차의 특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입니다. 22번 문항 틀렸다 공비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이에요. 이 두 문항 틀린 학생들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로 가서 평가원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항들 정말 기본적인 개념 물어보는 문항들이었거든요. 4점짜리 문항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문항이기 때문에 이 문항 틀린 학생들은 개념 부족한 거예요. 개념 다시 한번 잡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까다로웠던 문항이요. 14번과 16번 문항이 여러분 조금 까다로웠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렇게 어려운 문항은 아니었지만 14번 문항의 경우에는 등차 수열의 합과 절대값이 함께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16번 문항의 경우에는 딱 봤을 때 잘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약간 생소한 유형의 계산, 지수 계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두 문항은 조금 까다로웠을 거다라는 생각이 선생님이 들었어요. 고난도 문항 역시나 21번, 29번, 30번에 배치가 되었고요. 21번 문항은 기본적으로 예전에 많이 나왔던 뭐예요? 격자점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여러분 좀 헷갈렸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29번, 30번 문항 역시도 30번 문항 제가 봤는데 이게 예전에 배웠던 부등식의 영역까지 함께 물어보는 문항이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고난도 문항 맞고요. 29번은 제대로만 접근하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항인데 요거를 좀 제대로 접근을 하지 못하면 요 중복조합의 개념이잖아요. 중복조합의 개념 잘 이해하지 못했던 학생은 틀릴 수도 있었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 괜찮은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잘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제가 꼭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15번, 19번, 20번, 28번 문항 요거 틀린 학생들은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수능에서 이런 문항을 물어볼 것 같다라는 생각은 거의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이따가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15, 19, 20, 28번째 문항 틀린 학생들은 나 어떡하지? 막 개념 부족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조금은 어쩌면 그냥 틀려도 상관없을 법한 문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문제를 풀다 보면은 수학2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가 시험 범위이긴 하지만 그 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잘 모르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4번 문항의 경우는 평행이동에 대한 개념 잘 잡고 있어야 되고요. 9번 문항이 지금 모든 어떤이 포함된 명제의 참 거짓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항등식에 대한 개념 알고 있어야 됩니다. 14번 문항에서 절대값 등장합니다. 요거 절대값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17번 문항 수열의 극한 활용 문제였습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정말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두 점 사이의 거리 잊은 학생들은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30번 문항에 나왔던 부등식의 영역은 원래 우리가 부등식의 영역 배울 때도 조금은 힘이 들었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부등식의 영역 표현하는 방법,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그런 연습을 30번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항으로 한 번 더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문제들, 특징들, 그리고 단원별 출제 경향까지 모두 알려드렸거든요. 잠시 후 이제 1부부터는요, 선생님이 1번 문항부터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3부에서 30번 문항까지 다 해설 강의가 끝나면은요,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얘기도 해드릴 테니까 문항들 잘 보면서 여러분 틀린 문항 위주로 잘 정리하시고 3부 마지막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 건지에 대한 얘기들까지 좀 잘 들으시면 우리 실제로 진짜 목표는 뭐예요? 수능이잖아요. 그래서 수능까지 여러분이 잘 달려나가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설 강의로 새롭게 만난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새롭게 만난 학생들도 모두 반갑습니다. 제가 1부에서 1번 문항으로 다시 찾아뵐 테니까 그때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